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4회 식품의약품안전 열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행사장 밖에 계신 분들은 행사장 내로 모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장 안광수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열린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좀 해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오늘 행사가 페이스북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치시면 라이브 스트리밍 가능하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지금 문자 좀 넣어주시면 바로 외부에서도 시청 가능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한번 좀 박수 한번 쳐볼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박수 5번. 네. 제가 말씀드린 박수는 이제 제가 선창을 하면 이렇게 5번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모두 다 잠을 설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기쁜 마음에 저도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4회 식품의약품안전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서 외부 일정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소비자위해 예방국 김장렬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항상 이런 자리 설 때마다 진짜 좀 어색합니다. 이거 되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어제 새벽에 축구를 보면서 눈이 막 감기고 막 자야 되는데 또 자기 좀 아쉽고 막 갈등을 하면서 1시까지 봤어요. 보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소리 질렀더니 제 쳐가지고 자다 깨가지고 뭔 일이냐고 굉장히 감격이 깊은 순간이죠. 제가 매 열린 포럼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열린 포럼 이 자리가 저희가 물론 국민의례를 했지만 단순히 정부에서 시책을 알린다든지 홍보하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다루고 싶은 주제 또는 안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제들을 꺼내가지고 한번 오픈해서 다루자라는 게 저희 취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약간 민감한 주제들을 다뤘고, 물론 특히 여기 오신 분들 또 소비자 단체나 시민 단체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약간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주제를 다룰 때그 시의성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WTO 문제라든지 GMO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다 터졌을 때 다루면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외국 강사분들 섭외하고 주제를 정하다 보니까 약간씩 어긋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다루기 쉬운 주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약간 어렵고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들 다룰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고요. 이번에 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저께가 그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그저께 6월 26일이 퇴치 날이었고 오늘은 그거를 해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첫 번째 주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적색류 가공육 섭취할 때 이제 과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뭐 괜찮다, 뭐 오늘도 신문 기사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고기를 적게 먹는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체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두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약 관련돼서는 오늘 이제 좋은 발표와 토론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충실히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혹시라도 또 다른 제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충실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이 연립 포럼 하면서 지난달에 한 그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이따가 우리 이제 안공수 과장께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그걸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왔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거는 정리 못했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로우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요. 오늘 제가 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졸다 말다 하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바람에 옆집에서 안 올라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안건과장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네. 대한민국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여러 마음으로만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회 본격적으로 주제 토의 들어가기 전에 제 3회 저번 달에 있었던 그 3회 5월 31일 있었습니다. 머리 염색제 등 화장품 안전관리 방안이 염색제가 의약품에서 화장품으로 오면서 부작용 모니터링이 이제 좀 예전보다 강화를 하려고 하고 부작용 신고에 대해서 절차가 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듯한 이런 저번 포럼에서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언 중에 한 5개 정도 잡아서 그 후속 조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모제가 염색제인데요. 색소 침착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주의사항 추가 기재 필요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색소 침착 부작용이 이제 연모제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이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특히 색소 침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 기재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9월의 예정이라고 담당 부서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연모제 중에 천연 염색제가 있는데요. 천연 염색제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알러지 등 뭐 이런 이상 반응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대 광고나 관리 감독 그리고 표시 광고 좀 철저히 해달라라는 제언이 있었는데요. 마침 천연 화장품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인식해서 정의 그리고 인증 제도에 대해서 내년 3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 세부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올 하반기 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제언하신 과대 광고나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패치 테스트인데 그 부작용이 많으니까 샘플을 제품에 달아서 제공해 주는 게 어떠냐라는 제언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시행이 잘 안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단가도 상승되기 때문에 그 뭐 잘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요번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올 12월까지 관련 업계와 논의해서 패치 테스트용 샘플 키트가 제공하면서 그 전에 사용을 좀 편하게 하거나 단가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모제 안전 사용 및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올해 계획에 어린이 청소년 화장품 안전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 300회 정도 그리고 한 2만 명 정도의 그 교육 예정인데요. 그 예정 교육을 통해서 그 청소년 어린이 화장품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연모제가 모발에 미치는 영향 및 장기간 사용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검토 필요 아주 큰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것도 올해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가 돼서 화장품 원료 위해 평가 및 국제 협력에 대한 연구가 이제 외국하고 이 기준을 맞춰야 되는 그런 협력 연구에 대해서 올해 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제언해 주신 거와 묶어서 연모제 성분에 대해서 인체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서 올해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에 대해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이상은 3회 있었던 열린 포럼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사업부서하고 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좀 사업부서도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제언에 대해서 그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네,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1부로 프로포폴 마약류 안전관리, 2부로 적색육, 가공육 섭취 실태 및 그 섭취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할 예정인데요. 먼저 1부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발표가 끝나면 그 패널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패널 토의에서 그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발표입니다. 첫 번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주제로 해서 경희대학교 송연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송연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식약처에서 저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행사를 기억해 주셨고 또 이렇게 마약류 관련한 열린 포럼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자료는 선생님들께 드렸던 이 자료가 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강의 용량인데 그걸 짧게 스킵하면서 10분 내외로 제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그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어떤 방안 중에 저희가 개선할 게 없을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이번 제 발표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에게 문제가 되었던 몇몇 가지 제품들을 좀 둘러보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써있는 마지막에 있는 의료인 마약 사범에 대한 것을 제 주제의 예, 중심 논의 내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에 자료를 가지고 우리 최수미 선생님께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한국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진통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침감기약, 코데인 들어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 들어있는 모두들 알고 계시다시피 기침약이 우리 기침 중추에 작용을 하면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약국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 코데인 들어있는 제품을 남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저희 약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래쪽 보시면 지금 살 빼는 약, 신경안정제, 수면제들 세 가지를 합하면 10% 정도가 됩니다. 모두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본인들이 먹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환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약류에 대한 것은 지금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 혹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마약류라 하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그리고 임시 마약류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히드로몰핀, 디히드로코데인, 옥시코돈, 에톨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마약 중에도 정말 불법 마약도 있지만 병원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마약도 있습니다. 진통제로 사용되고 또 암 환자들은 꼭 필요한 약이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통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 척수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써보니까 정말 환상적으로 안 아프고 좋더라고요. 예. 근데 중독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도 저희가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의약품이기 때문에 모두 합법적인 것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합법적인 것보다 지금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네, 지금 케타민, 메틸페니데이트, 벤조다이아제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는 이렇게가 의료용이고 나머지는 비의료용입니다. 결국 마약류 중에도 합법적인 것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도 불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종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것 혹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쓰시도록 하고요. 의료용 마약류 유통 이제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것과 식약처에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진행하는 이유와 아마 일맥상통하리라 생각합니다. 전체 의약품이 공급된 금액이 지금 보면 2012년에는 0.5%가 성장하였으나 그 중에 마약류는 10%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양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 향정신성 의약품 8.7%, 결국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이 늘고 있다는 뜻이고 더더군다나 그 중에 급여, 의료보험으로 청구가 되고 있는 것들과 의료보험으로 청구되지 않은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약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357개 품목 중에 357개 품목 중에 83품목이 비급여입니다. 마약은 비급여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용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바로바로 저희가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전체적인 83품목은 그 중에 76.8% 거의 77%가 비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서 보면 63% 정도가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저희가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저희가 추적 관리할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이 오남용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없다는 거고요. 전체 의약품 중에 특히 내세웠던 프로포폴의 경우는
21%만이 급여로 청구되었고 나머지 79%가 비급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이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 건 21%고 그 이외에 뭐 우유주사 또 아니면 피로회복제, 진정제 또 무슨 백설공주 주사 뭐 이렇게 하면서 사용되었던 약들이 아마 79%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 저희가 마약류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펜타닐, 레미펜타닐, 옥시코돈, 몰핀. 지금 이쪽에 날록손도 마찬가지 저희가 그 알코올 중독 치료할 때도 사용하게 되고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는 이 마약류들을 보면 지금 펜타닐이나 레미펜타닐 진통제가 저희 공급량에 비해서 그 펜타닐 진통제가 급여로 사용되는 게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마약류 중에도 지금 그 병원에서 그냥 사용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경우에 펜터민이나 펜디메티라진은 살 빼는 약인데 0%죠. 급여가 안 되고 대부분 이거는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들 중에 그 마약류는 큰 병원들,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향정신성 의약품들 중에는 개인 병원, 동네 의원에서 사용되는 양이 가장 많습니다. 약국에서 사용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메틸페니데이트 오늘, 그다음 벤조다이아제핀,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프로포폴 4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자료 중에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제인데 ADHD는 7세 미만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학교 가기 전에 있었던 아이들 중에 보통 그 초등학교 가게 되는 만 6살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될 때도 50% 정도가 ADHD를 유지하고 있고 9살쯤 되었을 때도 지금 48% 거의 반 정도는 그대로 ADHD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근 의원이 발표했던 그 자료들이 굉장히 그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발표를 했었고, 자 거기에 보면 지금 굉장히 그 10월에 2015년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 9천만 원어치를 청구했고 2월에 대비해서 수능을 앞두고 더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메틸페니데이트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7살에서 12살까지 6년 동안에 44,000건이 발견되었으면 1년에 그러니까 7살짜리 12살짜리 이렇게 보면 7,400명 정도 그 아이들이 6살 7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13살 14살 경우에는 9,600명 그러니까 미리 발견한 경우도 있지만 발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새로이 발견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15살, 16살, 17살, 18살 이렇게 보면 점점 사용 그 ADHD로 판정된 아이들 경우는 연령별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그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3이 되었을 때 전체 우리 고3 학생들 18살 중에 3,250명이 ADHD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저는 적극적인 ADHD의 치료가 그 성인이 되어서 뭐 무작위로 어떤 충동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범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히려 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저희 벤조다이아제핀계 같은 경우는 수면제, 진정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물론 치매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어서 이 제제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수면제를 노인네들한테는 사용하지 말아라. 반감기가 길고 노인네들이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데 문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긴 반감기가 긴 것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스틸록스 같은 거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잠깐 사용하면 좋겠으나 바리움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이거의 지나친 사용은 아마 조금 문제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건데 저희
그 외국 영화 보시면 닥터 하우스에 보면 닥터 하우스가 이렇게 휙 돌려서 이렇게 받아 먹던 그 땅콩처럼 받아 먹었던 그 닥터 하우스가 썼던 게 바이코딘이라고 하는 진통제인데, 지금 저희가 의료용 마약류 중에 여러 가지 진통제들을 사용하는 우리 병원에서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그 국립암센터의 김대현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우리나라도 요즘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병원들이 좀 늘었다고 하고요. 외국에 우리나라에 그 자료가 없어서 외국의 자료를 봤더니 외국에서 이 마약성 진통제를 먹은 사람들 중에 남자가 67%고 그 중에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서 먹었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그 월그린 같은 마트에서 약국 안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했었던 거고, 또 월그린에서 자기네가 불법적으로 마약을 밖으로 한번 보시면 네, 불법 유통된 게 있어서 마약성 진통제를 자기네가 불법으로 유통 판매하고 장부는 허위로 기재를 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진통제의 오남용이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고 거의 3배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늘어난 그 마약류의 문제는 여학생들이 우리나라도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코딘이나 이런 놀코 이런 약들 먹는 약들을 굉장히 많이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또 그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어른들은 돌아가신 분들 계산해서 어른들 경우는 아까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67%가 사망을 했는데 사용하는 양은 여자들이 더 많았고요. 또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처방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처방 받아서 먹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경우에 18살에서 24살 되는 아이들 경우는 자기네가 병원에 가서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내지 못해서 결국은 불법적으로 밖에서 저희가 구매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 불법 마약류들을 18세에서 24세 되는 사람들이 많이 먹음으로 해서 젊었을 때, 어릴 때, 젊을 때도 아니고요. 어릴 때 남용할 경우에 그 뇌에 있는 그 역치 이하에서도 어떤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 쉽고 훨씬 내성에 생기기가 쉽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 이 젊은 10대와 20대 여성들이 진통제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마약류도 함께 사용했는데 그게 아이들의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신생아 금단 증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나라도 아직은 마약류 관리가 잘 되고 마약성 진통제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그 약이 사고 마약이라든지 도난 마약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주의할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프로포폴 문제는 지금 프로포폴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처음에 물론 이제 가수가 사망한 데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 프로포폴을 누가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나라 자료가 없어서 미국과 프랑스 자료를 봤을 때 미국에서는 보통 그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그 진통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프로포폴은 진정제로 흥분제는 그 암페타민유라든지 아니면 메틸페니데이트, 아토목세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남용하는 그 마취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가장 많은 그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고 마취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들 중에 프로포폴이라든지 아니면 케타민, 미다졸람 이런 진정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2011년 2월에 맞습니까? 김효정 사무관님? 예, 맞답니다. 2011년 2월에 세계 최초로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임시 마약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건 우리나라에서 한 겁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진정제로 사용하는 게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미다졸람과 케타민 순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포폴은 혼자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마취제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그 전문 의사인 의사 선생님이 사람을 죽게 하는 이런 경우도 저희 나라에서 신문에 이제 많이 나면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결국은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그 자료들을 2012년 국회에 발표한 자료로 봤었을 때 일반 큰 병원보다 아까 봤던 것처럼 21%만이 급여로 사용했고 79%는 비급여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동네 의원급에서 반 정도를 사용했었습니다. 나머지 85% 급여 비율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미용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그나마 수술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이외에 비정상적인 의료 행위인 거죠. 피로회복제로 병원에 가서 한 10분 15분이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잠을 자고 빠져나온 것처럼 또 일부는 그 밖으로 간호사들이 빼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프로포폴을 사용해서 그럼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는 그 89%의 증례가 의료계 종사자였답니다. 프로포폴을 사용한 남용자들 그 중에 4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거 외국의 경우이고요. 우리나라는 조사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국내 자료를 2000년부터 11년까지 프로포폴과 관련돼서 사망한 사건이 36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6경우는 의료사고 중에 왜 그 유방 재건 수술하다가 성형외과에서 우리 딸이 죽었다라든가 이렇게 나온 의료사고가 16건이었고 나머지는 본인이 자살하기 위해서 아니면 원인 미상이었는데 전에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자기 병원 잘 안 된다고 프로포폴 주사 맞고 돌아가신 적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의료인이 나머지 20례 중에 의료인이 15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의사 선생님은 아니고 의사 선생님 4분, 간호사, 조무사 9분, 병원 직원 2분 이렇게 해서 결국 병원에서 쉽게 그 저희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하고 다른 거는 외국은 보통 프로포폴을 의사들이 많이 사용했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는 사용하지만 환자들한테 피로회복제예요, 예뻐지는 약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사용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이 프로포폴 사용하는 게 진정요법, 아 나 너무 피곤해요, 좀 피로회복제 좀 놔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용되는 게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 일반인들이 프로포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제가 며칠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전화하면서 야 피곤한데 우리 오늘 병원에 가서 뭐 30분이면 되잖아 피로회복제 맞고 가면 어때? 이러고 전화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피로회복제 30분 안에 맞을 수 있는 피로회복제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예, 이렇게 반복적인 예를 들면 탈모 치료할 때 한 12번 정도 예약을 하면 탈모 치료 이렇게 겨드랑이 털 제거 또 이렇게 이런 털 없애기 위해서 치료할 때 아마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프로포폴에 이렇게 자기가 중독될 수 있겠다라고 일부 연예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정말 나쁜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목적으로 영업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렇게 진정요법과 관련돼서 피로회복제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오남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외국의 경우에 이런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이나 벤조다이아제품 같은 사용량이 의사들 경우는 한 5배 정도 높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봤었을 때도 이렇게 늘었는데 그 중에 의사 선생님들 경우는 의료인 마약류 사범이 조금 2003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2년도에 조금 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마약 사범 경우는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물론 선생님들이 수술하시고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는 알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로 마약류 사범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이거 외국 자료입니다. 하는 경우에 72명 중에서 9명이 프로포폴을 남용하고 있고 그 중에 9명 중에 4명이 마취통증의학과였고 그 중에 2명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할 때는 자기가 몰래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다고 하고요.
또 조금 다른데 마약류 사범 일반적인 마약류 사범들은 즐기기 위해서 호기심에 성적 만족감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의대생들도 물론 똑같이 의대생들은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의사 선생님이나 레지던트들 경우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너무 힘들고 밤새고 수술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외국의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업무 강도가 높고요. 또 하나는 그 대학 병원에 계시는 분보다 외국의 자료에서도 개인 병원에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근무 시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일반 병원, 개인 병원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화가 나면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신경과 가서 치료하지 않고 그냥 약으로 스스로 해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자료를 마치면서 지금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약국에서 너무 힘들게 적응하고 있지만 내년까지는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실시간으로 포스로 그때그때 보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의료용 마약류 중에 급여만 저희가 심평원에서 바로바로 되고 비급여 의약품 경우에는 심평원에서는 체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급여 의약품까지도 저희가 그 DUR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컴퓨터를 켜놓고 그냥 그 팔목이 아프게 하고 있으면 저희 어린 아들이 이렇습니다. 엄마 그 네이버 구글 해봐야 못 찾아요. 이래요. 그럼 이거 마약은 어디서 산다니 사드려요? 이래요. 아이들은요 다크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 아들도 비트코인 샀다가 팔았어요. 예, 15년 전인가 뭐 언제 했다가 괜히 팔았다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물론 경찰이 되려면 경찰대를 나와야 되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하겠으나 지금 이 아이들이 그 성장하는 속도는 저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SNS나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는 그 인터폴과 관련해서 우리 그 예비 인터폴을 아마 육성하는 그런 전문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교육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젊은 아이들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은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본인들이 리더가 돼서 이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독된 환자에 대해서 저희는 마약류의 중독이 본인이 호기심에 의해서 했든 아니면 그 의료인들의 그 비양심적인 행동 때문에 중독이 되었다면 그거는 원인을 불문하고 전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물론 입원하면서 치료하는 환자도 있지만 병원에 그 내원해서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더 많은 예산을 이 환자 치료를 위해서 치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가 이 병원 저 병원 취직해서 다니면서 그 마약류 있는 병원만 다니면서 본인이 그걸 훔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본인이 내가 환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치료해주는 과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환자들은 치료해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저는 감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도소에 감금했더니 거기서 오히려 다른 병만 얻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자들은 감금하지 않고 치료해주고 지금 아마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그 환자를 그 마약 중독자로 만든 의사들의 의사 면허는 저는 박탈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인생을 망친 거는 괜찮지만 다른 환자들을 그렇게 업무상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그런데 너무 강력한 그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 사범 중에 의료인들에 대한 특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생산하는 사람들 과정에서 저희 도난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와 특히 보건의료인 교육에 대해서는 의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어떤 요즘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집안도 좋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이렇게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 유학 갔다가 한두 번 해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인에 대한 교육은 지금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빠져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SNS에 대한 그 리더로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송연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SNS를 통해서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에 계신 박기영 사무관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검 마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기영 사무관입니다. 먼저 그 식약처에서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는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 제가 와서 같이 인터넷 마약에 대해서 실태랑 대응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저 또한 기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최근 마약류 그 단속 그 인원인데 이 추이를 한번 보면 2009년도에 10,000명을 한번 돌파하고 나서 2016년서부터 이제 14,000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17년 두 번 다 이제 14,000명이 늘어서 이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실 게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압수하는 마약류 총량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직접 그 인지 수사를 한 인터넷 SNS 이용 마약류 사범 단속 추이입니다. 보시면 2015년에 비해서 17년에 뭐 이렇게 많이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향정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 주종 마약이 메스암페타민이나 필로폰이라는 마약이 있는데 여기 주종 마약이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서 향정이 좀 그 점유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도표는 이게 이제 그 세관에서 그 국제 우편물이나 그 특송 화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마약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세관이랑 검찰이 합동 수사를 해서 그 마약을 주문한 사람을 찾아서 단속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대부분 그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에서 마약을 많이 주문해요. 그럼 그 해외 판매자들이 대부분 그 국제 화물로 국내에 이제 마약을 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보면 한국에서 인터넷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 또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좀 SNS나 뭐 인터넷 마약류 범죄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마약 사범이 마약을 판다고 하면 이제 뭐 수사관이나 뭐 이런 위장을 저희가 해서 매수자로 위장을 해서 뭐 현장에서 그 돈을 보여주고 그럼 그 마약 판매자가 돈을 확인하면 이제 물건을 갖고 나와요. 그럼 이제 저희가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전형적인 방법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일단 그 해외 SNS 계정이나 모바일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데 이게 결국은 추적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비대면하고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근에 다크웹에서 많이 마약이 거래되고 있어요.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번 했던 사례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마약 판매자가 그 SNS 같은데 이제 뭐 판매 게시글을 올려요. 그럼 이제 국내에 매수자가 그거를 보고 매수 주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를 또 알려줘요. 그럼 그 계좌에 보내고 나면 그 나중에 이제 그 이게 보면은 그 판매자가 해외에 있는데 보통 보면 그 마약을 이미 국내에 밀수를 시켜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국내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돈 들어온 걸 다 확인하면 물건 어디다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디 가서 찾아라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뭐 매수자가 가서 찾아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뭐 중앙에서 단속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그런 수사 사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그 마약 판매자가 어디에 이걸 숨겨놨다라고 하고 나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이건 실제 수사했던 화면이고요. 저희는 뭐 이런 걸 이제 뭐 소위 뭐 드랍 수법이라고 해서 어디다 이렇게 은닉해 놓는 거죠. 실제로 이 화면은 수사에서 나왔던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사용이 많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은 뭐 그 세탕이 안 된 경우는 추적이 일부 가능해요. 왜냐면 뭐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그다음 뭐 가입자를 좀 특정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거래 내역 추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다크코인이라는 게 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대시라든지 제트캐시, 모네로 같은 이런 다크코인이 등장해서 저희가 뭐 수사하는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그 실제 이제 국내 다크웹에서 그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화면이에요. 시온의 언덕이라서 이제 여기는 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뭐 많이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 이제 수사 중이거나 이 화면은 그 대마 전문 거래 사이트 하이코리아라는데 요거는 저희가 그 수사를 해서 폐쇄시켰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음에 한번 요것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드림 마켓이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게시된 게 마약이 한 6만 건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그 인터넷 SNS 마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하여간 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2016년도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마약류 대책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마약 범죄가 너무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많은 대책을 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가 경찰이랑 그 마약 합동수사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14개 지역에 편성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인터넷 SNS 이용 사범을 많이 좀 단속하자 해서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그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게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2016년 12월에 그 검찰의 그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인터넷이나 SNS에 그 마약 관련 게시글이 오면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저희가 이제 그 검색에서 그 이 게시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2년 6개월 수작업 했을 때는 2,200건 정도 했어요. 이건 수작업으로 했을 때고 17년도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돌려보니까 7,8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 상반기에는 1,328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줄게 되냐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그 식약처랑 함께 그 마약류 불법 게시글만 게시하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단속에 앞서서 또 네이버 포털 사이트랑 저희가 협업을 해갖고 또 공익 광고를 여러 번 했어요.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어쨌든 뭐 단속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도 자료도 많이 배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게시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던 사건인데 이게 아까 그 대마 전문 그 다크웹 하이코리아라는 거를 수사했던 사례예요. 이거는 그 인스타그램 SNS에서 이제 대마 광고 글을 게시하고 또 하이코리아 그 화면도 보다 보니까 이게 사진이 동일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인 걸로 추정해서 저희가 이제 그 뭐 영장을 받아서 그 뭐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이랑 그 대상기관에 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 로그인의 IP를 확인하고 뭐 또 다행히 또 그 추적이 가능한 비트코인을 여기선 다행히 썼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피의자를 또 체포해서 압수수색하니까 또 집에 뭐 마약도 많고 또 관련 공범은 또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강제 송환 저희가 그 대검찰청에서 그 아세안 지역 그 마약 관계기관이랑 법집행기관이랑 그
공조 수사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API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테마약 정보조정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그 해외 도피한 마약 사범에 대해서 강제 송환을 하는데 이게 뭐 방식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뭐 정식으로 형사사법 공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절차보다 그 여권을 무효화시켜서 그 나라의 그 수사기관에 좀 도움을 요청해서 그래서 체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서 이 친구가 보통 불법 치료자 신분이 됩니다. 여권이 무효돼서 그럼 이제 저희한테 강제 추방을 시키죠. 이제 저희가 신병을 인수해서 데려오는 형식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그 뭐 해외 도피 사범을 많이 검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사를 좀 잘 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저희가 뭐 이거를 이제 뭐 많이 대응책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그 SNS 업체랑 좀 협력이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 세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X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뭐 이런 데서는 저희 그 영장을 보내면 영장 집행이 되는데 뭐 X친 데 있어요. 뭐 이제 모르는 그 SNS 업체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또 많이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고요. 저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제 뭐 저희 그 수사기관의 영장을 다 적시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마약 광고 행위에 대한 그 IP 추적이나 이거는 그쪽에서는 이게 강력 범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영장을 이제 뭐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수사기관이 좀 다 좀 어떤 의견을 좀 내서 이런 그 해외 업체랑 뭐 좀 대응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이 좀 더 확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뭐 그 인터넷 그 전문 인력이 보면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사이버 수사에 대한 그 전문적인 영역에 어느 정도 좀 전문성 있는 수사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에 팀을 하나, 서울중앙지검하고 부산지검에 각 팀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에는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부산지검에는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저희 검찰에서 뭐 마약 수사를 계속 하게 되면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 그러니까 수사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수사 인력 확충할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뭐 2007년도에는 다크웹 마약사로 저희가 한 9명을 단속해서 8명을 구속했고요. 18년도에는 그 15명을 수사해서 5명을 구속했습니다. 여기 이제 구속 인원이 적은 건 뭐 해외 뭐 지금 뭐 수배가 돼 있다든지 이런 인원이 포함돼서 이렇게 구속 인원이 적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일단 질문 뭐 주시죠. 네, 그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현황 및 대응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박기영 사무관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부 주제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마약류 안전 관리의 강화에 대해서 그 식약처의 마약관리과의 김효정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약관리과장인 김효정입니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마약류의 정책과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취급 관리에 대한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그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필로폰이나 대마 이런 관련
불법 마약류 단속이나 부분은 그 대검찰청 또는 경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제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2018년 5월 18일을 기점으로 큰 제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로서 제가 마약류 제도 안전관리 체계가 크게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저희 마약류 안전관리 현황이나 문제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새롭게 도입된 취급 보고 제도 그리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혁 그리고 향후 이 마약류 안전관리가 어떻게 추진될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월 18일 이전의 그간에는 그 마약류 취급자인 제약회사나 도매업체 그리고 병원 약국 이런 곳에서 그 마약류 취급자 그리고 공무 수행상 마약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마약 취급 승인자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취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그 취급 내역에 대해서 대장에 기록하고 그에 대한 2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은 마약이나 향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록관리, 대장에 대해서 기록관리의 의무가 있으셨고 그 마약에 대한 그 제약사나 도매업체, 약국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장 기록의 의무가 있었고 제약사에서 그 생산 수출입에 대한 그 보고 제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예방적으로 어떤 국가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마약류 생산 유통이나 사용 현황에 대한 전체 유기적인 파악이 정보부는 조금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보당국인 저희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관리 대장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검에는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그리고 기획합동감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점검은 취급자별로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서 제조업체, 수출입업체는 식약처 그리고 유통단계인 도매업체, 약국, 의료기관은 지자체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행정인력상 저희가 시행주기가 거의 통상적으로는 2년에 1회 또 그나마 자주 하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 곳이 정도의 그 시행을 할 수가 있었고 특별점검 같은 경우 저희가 뭐 도남 군실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 이게 전수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합동감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마약류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이런 품목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도매업체, 유통단계 등에 대해서 저희가 마약 전반적으로 단체하는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연 한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용 마약류의 온라인 모니터링, 제품 품질 관리 이런 업무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간의 관리 체계 하에서 유통 단계에서는 그 취급자 간의 판매 구입 정보가 좀 연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기적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또 유출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있고요. 사용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 외에 사용되는 미용 목적 사용이라든가 이런 오남용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투약 정보나 사용 정보에 대한 정보가 사실상 저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에 대한 위험도나 문제성에 대한 위험도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저희가 일률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다소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체계 하에서 그동안 앞에서
들으신 바도 있는 문제점과 같은 어떤 프로포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여러 가지 오남용 사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병원 내에서 이 약물을 사용해서 뭐 사망 사건에 이른다거나 또 프로포폴을 가다 투약해서 그게 또 범죄까지 이어지는 사례. 그리고 프로포폴은 특히 2011년 2월에 지정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오남용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 5월에 마약류 관련하는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 취지는 법률에서 밝힌 그 개정 취지는 그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환자에게 그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등으로 어떻게 불법적으로 투여하거나 과다 처방하는 문제라든가 또 마약류가 이렇게 유출되는 문제들을 관리 해결하기 위해서 취급 내역에 대해서 대상자 전체, 취급자인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그리고 취급 승인자에게까지 전 취급 단계에서 보고제를 도입하는 이 제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개정 조항은 제11조가 그동안에는 기록 정비의 조항이었는데 이게 취급 보고의 제도 조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 취급자나 취급 승인자는 취급하는 내역, 그러니까 수출입, 제조, 판매,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보고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행규칙 내용이 올해 2월이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전체 마약류 중에서 저희가 집중 관리할 마약류와 일반적으로 관리할 보고 체계를 일원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 대상 마약류는 의료용 마약과 그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프로포폴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법률은 2015년 5월 18일 이미 개정이 됐고 법률상에서 저희가 3년간 그 제도 시행에 대한 그 취급자의 준비 여건과 시스템 관련 준비 여건을 고려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8일에 이 제도가 본격 시행이 되었습니다. 마약 취급 보고 제도의 전반적인 제도입니다. 특징은 취급자별로 취급 보고 내용 보고를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조업자에서 어떤 수출입업자에게 원료를 구입해서 구입하는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제품을 제조하는 내역 그리고 판매, 도매업체에게 판매하는 이런 내역들을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제조업자에게 판매 내역이 보고가 되고 그럼 도매업체는 그 제조업자에게 구입한 내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쌍방에서 보고하는 내역으로서 쌍방 거래 확인이 가능한 체계가 되겠고 더 이어져서 사용 단계 병의원 또 동물병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또 다른 처음으로 동물병원에 마약류 사용되는 동물용 마약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의 구입 조제 이 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고 체계가 되겠습니다. 관리 부분은 크게 중점관리 대상과 일반관리 대상이 있고 두 관리 체계의 차이점은 보고 기간이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고 일반관리 대상은 대부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보고 정보는 인적 정보, 제품 정보, 조제 투약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사항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적 정보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대 거래, 누구에게 샀고 누구에게 팔았다는 내용 포함해서 처방한 의사 그리고 처방받은 환자분 그리고 어떤 얼마만큼의 양을 처방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가 5월 18일 시행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그 전산보고 제도이기 때문에 전산보고에 적응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12월 말까지는 적응 기간에서 계도 기간을 운영을 하게 되고 특히 제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품을 실물 기준으로도 어떤 제품이 쓰여졌는지까지 다 확인하는 체계입니다. 이 제품의 최소 유통단위 1년 번호에 대한 보고 체계도 저희가 하는데 그 1년 번호 보고는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사용 단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받는 체계가 돼서 1년 정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시급 내역을 보고받아서 저장해서 모니터링하는 정보 시스템이고 현재 가입자 수는 작년도 공급 내역 기준의 병원 약국 포함 한 44,000명이 저희가 시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6년 기준으로 취급자 수는 5만 명을 좀 더 상회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급받은 내역분들 작년 기준인데 상당히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44,000 대상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현재 95%를 가입을 해서 대체적으로 거의 가입분 완료가 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계도 기간까지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은 제가 부작용이나 피해 구제 업무를 같이 병용하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체계는 전체 생산, 유통, 사용, 폐기까지 17개 보고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저희가 보고받은 이런 취급 보고 내용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 마약류 관리법에서 목표로 하는 오남용 문제 그리고 불법 유출돼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 조치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구축하는 게 저희의 1단계 목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올해까지 데이터 취급에 대한 지금 신뢰성 정보 전산 보고의 오류나 이런 데이터 품질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돼서 DB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우선적으로는 우리 처가 거기서 생산하고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보유하고 있는 안전 정보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 마약류 정책 정보를 하는 기반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가공된 데이터 가공된 내용들은 취급자들에게 피드백으로 활용해서 오남용 예방 활동 조치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마약류 그 안전 점검 체계도 저희가 변환을 기할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지역적으로 현장의 인력이 저희가 부족한 인력, 소수의 인력이 가서 점검하는 체계고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이런 체계였는데 지금은 여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들었던 용어셨겠지만 지능형 빅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알고리즘 활용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그런 개량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거기에서 추출되는 어떤 위험도가 높은 군을 선발해서 정말 유익 있게 봐야 될 그룹과 일반적인 그룹, 또 자율적으로 잘 하셔야 할 그룹 이런 것들이 구분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발표해 주신 김유정 과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시는 패널 분들께서는